이득? 나에게 24시간 대기가 정보? 그래, 알겠어. 5년 동안 매일 새벽 5시 50분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큰아들 집으로 출근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명을 삼켰고 손목에는 365일 파스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14시간,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손주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가 매달 건넨 60만 원. 그 돈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순간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에 청구서를 붙이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반전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자식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15억짜리 땅 하나, 그리고 5억짜리 땅 하나. 그 20억의 땅은 큰 며느리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믿기 힘들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큰 며느리의 잔소리를 듣고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며 무릎 통증을 참아내던 시어머니 박순덕. 그녀는 왜 5년 만에 처음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60만 원짜리 가정부로 계산했던 큰 며느리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람을 맞춰놓고도 그 전에 깨는 것이 5년째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박순덕, 올해 67세. 그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가장 먼저 무릎을 만져봤습니다. 오늘은 어떤가? 부기가 좀 빠졌나? 매일 아침하는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아이고,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떡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었든 안 부었든 어차피 가야 한다는 것을.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빌라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난간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젊은 사람이면 30초면 내려갈 계단을 순덕 여사는 3분에 걸쳐 내려갔습니다. 6시 20분 버스. 이 버스를 타야 큰아들 집에 6시 50분쯤 도착합니다. 아들 내외가 7시 30분에 출근 준비를 시작하니까 그 전에 밥을 차려 놓아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2월의 새벽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순덕 여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장갑이 있었지만 손목 건초염 때문에 장갑을 끼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새벽 버스에는 늘 비슷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공사장으로 가는 아저씨들, 새벽 배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청년, 그리고 순덕 여사처럼 어딘가로 출근하는 노인 몇 명. 순덕 여사는 창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시금치가 있었으니 나물을 무치고, 어제 사둔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하고, 하윤이가 요즘 계란말이를 좋아하니까 그것도 해야 하고, 세라 씨가 지난주에 국이 짜다고 했으니 오늘은 간을 좀 약하게 해야겠고, 큰 며느리 윤세라, 외국계 회사 마케팅 팀장,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여자,
순덕 여사는 세라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들 태주가 데려왔을 때 세라는 밝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라며 고급 홍삼 세트를 들고 왔던 그 모습, 순덕 여사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태주가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그런데 사람은 함께 살아봐야 안다더니, 아니, 함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큰아들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 작은 빌라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그 돈도 자기 쌈짓돈에서 냈습니다. 아들에게 말한 적 없습니다. 말하면 미안해할까봐. 하지만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월세를 내면서 남의 집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순덕 여사는 손주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5살 하윤이와 3살 시우. 할머니를 보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아이들. 할머니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순덕 여사에게는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순덕 여사는 내려서 큰아들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신발을 벗고 소리나지 않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6시 55분. 시어머니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덕 여사의 하루를 시간표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6시 55분 밥을 짓고 국을 끓입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시래기국. 세라가 같은 국이 이틀 연속 나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순덕 여사는 일주일치 국 메뉴를 미리 짜놓았습니다. 반찬은 최소 4가지.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은 빠지지 않게 했고 세라가 좋아하는 샐러드용 채소도 미리 씻어 통에 담아두었습니다. 7시 10분 손주들을 깨웁니다. 5살 하윤이는 그래도 잘 일어나는 편이었지만 3살 시우는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습니다. 안아서 달래고 세수시키고 옷을 입힙니다. 하윤이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시우 어린이집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7시 30분 아들 내외가 일어납니다. 식탁에는 이미 밥, 국, 반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태주는 엄마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세라는 대부분 밥을 안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순덕 여사는 혹시 먹을까 싶어 매일 세라의 자리에도 밥을 떠놓았습니다. 매일 치우는 것도 순덕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8시 아들 내외가 출근합니다. 하윤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시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지만 시우가 순덕 여사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면 10분이 15분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시우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8시 30분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순덕 여사만의 시간이었지만 쉬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아침 설거지, 식탁 정리, 세라가 벗어놓은 잠옷을 세탁기에 넣고 아이들 방 정리, 거실 청소기, 화장실 청소, 빨래를 돌리고 널고 10시쯤 장을 봅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걸어서 10분.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건 괜찮은데 돌아올 때가 문제였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면 무릎에 하중이 실려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주민을 만나면 오늘도 장 보셨어요. 어머니? 하고 인사했습니다. 순떡 여사는 웃으며 네 했지만 현관문을 닫고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면 한참을 서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11시 시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시우가 울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면 순떡 여사가 달려갔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엄마가 계시잖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12시 점심. 하지만 순떡 여사의 점심은 따로 없었습니다. 아침에 아들 내외와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 거기에 김치 한 쪽 혹은 반찬 부스러기. 그것이 순떡 여사의 점심이었습니다. 새로 상을 차리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찬을 하나 더 꺼내면 설거지가 하나 더 늘고 밥을 새로 하면 전기세가 나가니까. 5년 동안 순떡 여사는 따뜻한 밥을 자기를 위해 지어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시우를 데리러 갑니다. 어린이집은 오후 1시에 끝났습니다. 세라가 종일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굳이 돈 낭비할 필요 있어요? 시우를 데리고 와서 간식을 주고 놀아줍니다. 블록 쌓기, 그림 그리기, 동요 틀어놓고 같이 춤추기. 순덕 여사의 무릎은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시우가 할머니 같이 앉아 하면 이를 악물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오후 3시 하윤이 유치원 버스를 맞이합니다. 이제 아이 둘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윤이 숙제를 봐주면서 시우가 위험한 짓을 하지 않는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오후 5시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TV를 틀어준 뒤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은 아침보다 더 신경을 썼습니다. 세라가 퇴근하고 와서 저녁 식탁을 보는 것이 하루의 검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 이 고기 좀 질긴 것 같아요. 어머니, 하윤이 편식 습관 좀 잡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라가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늘 불만이 깔려 있었고 순덕 여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7시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와 정리, 아이들 목욕, 시우 로션 바르기, 하윤이 양치 확인, 잠옷 입히기, 밤 8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시우가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여줍니다. 밤 9시 아이들이 잠들면 태주와 세라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켭니다. 혹은 각자 핸드폰을 봅니다. 거실에 두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그 풍경 속에 순덕 여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갑니다. 엄마 가세요? 응. 내일 보자. 태주의 인사는 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라는 대부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이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할 때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면 순떡 여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14시간 동안 버텨왔던 몸이 이제 됐어. 이제 쉬어도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20분. 빌라 계단을 올라 문을 열면 작고 어두운 월세방이 순덕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면 텅 빈 방. 밥상은 없고 작은 테이블 위에 컵라면 하나와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씻지도 않고 이불을 폈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손목에도 파스를 붙이고 핫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으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무릎.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이러다 수술해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리하지 말라. 그 말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말인지 의사는 몰랐을 것입니다. 순덕 여사는 그날도 혼자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시우가 유치원 가면 좀 나아지겠지. 그 말을 5년 동안 매일 밤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조금만 더의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에요. 매달 1일. 세라가 건네는 흰 봉투. 60만 원. 순덕 여사는 처음에 그 돈을 받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자식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이 어딘가 체면이 깎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라가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감사해야 하는 건데요 라고 할 때마다 순덕 여사는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고마운 마음은 있구나. 이렇게 챙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하지만 60만 원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주 간식비, 하윤이가 요즘 좋아하는 요거트와 과일, 시우 이유식 간식, 한 달이면 17만 원. 반찬 재료비, 세라가 장을 봐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트 가시는 길에 좀 사다 주세요가 일상이었습니다. 부족한 식재료, 양념, 조미료. 한 달이면 13만 원은 나갔습니다. 무릎약, 손목약, 파스, 핫팩. 8만 원. 손주 준비물. 유치원에서 갑자기 준비물을 가져오라는 날이 한 달에 서너 번은 있었습니다. 색종이, 크레파스, 풀, 스케치북. 세라에게 말하면 어머니가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바빠서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5만 원. 교통비. 매일 버스를 타고 왕복하면 한 달 교통비만 해도 4만 원이 넘었습니다. 월세 35만 원은 순덕 여사의 쌈짓돈에서 나갔지만 60만 원에서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순덕 여사 손에 남는 돈은 많아야 13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어떤 달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시우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간 달에는 순덕 여사의 주머니에서 택시비와 약값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으로 순덕 여사는 한 달을 버텼습니다. 미용실은 석 달에 한 번. 그것도 동네에서 제일 싼 7천 원짜리 커트. 친구들 모임은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교통비와 밥값이 부담이었으니까요. 속옷이 해져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겉옷이 낡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하루 종일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니까. 가끔, 아주 가끔, TV에서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순덕 여사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주도 바다, 유럽의 거리, 일본의 벚꽃, 젊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당신 은퇴하면 우리 제주도 한번 가보자고 했던 약속.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고 순덕 여사는 제주도 대신 큰아들 집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60만 원. 세라는 그 돈을 줄 때마다 생색을 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저희도 빠듯한 거 아시죠?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니까 아껴 쓰세요. 다른 집은 시어머니한테 이만큼도 안 줘요. 순덕 여사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 세라야라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쓰린 것은 왜였을까요?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받는 60만 원.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채 1,500원도 되지 않는 돈. 최저시급의 반이반도 못 미치는 돈. 하지만 순덕 여사는 그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고 내 손주니까 돈으로 계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세라가 퇴근 후 식탁을 보며 한숨을 쉬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 국 맛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하윤이가 편식할 때 어머니가 좀 제대로 가르치셔야죠라고 말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순덕 여사는 처음에는 자기 탓을 했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반찬을 더 다양하게 해볼까? 하윤이한테 좀 더 신경 쓰면 되겠지. 하지만 노력해도 세라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집에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시우 옷에 얼룩이 있는데요. 어머니, 하윤이가 유치원에서 준비물을 안 가져갔다고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것 좀 치워주세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면 그것은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쌓이면 무시가 되고, 무시가 쌓이면 상처가 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제육볶음을 만들었는데 세라가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애들한테 이렇게 짜게 먹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즘 나트륨 줄여야 한다고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태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맛있어. 그러자 세라가 태주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엄마 편만 들어. 아이 건강 문제인데 그게 괜찮아로 넘어갈 일이야? 순덕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세라야. 다음엔 싱겁게 할게. 그날 밤 빌라로 돌아온 순덕 여사는 부엌에 서서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요리를 40년 넘게 한 손. 거칠고 갈라지고 여기저기 칼자국과 화상 흔터가 있는 손. 이 손으로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의 밥상을 차렸고 이제는 손주의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만든 음식을 며느리는 한 입 먹고 짜다고 했습니다. 짜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순덕 여사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순덕 여사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라에게 자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의 말은 점점 줄었고 지적은 점점 늘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아파서 하루 쉬겠다고 전화하면 세라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짜 못 오세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순덕 여사는 아파도 갔습니다. 열이 38도가 넘어도 해열제를 먹고 버스를 탔습니다. 몸살이 와서 기침이 멈추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고 부엌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곤란해질까봐, 손주들이 아침을 못 먹을까봐, 세라가 회사에 지각할까봐, 자기 몸보다 남의 사정을 먼저 걱정하는 것. 그것이 순덕 여사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동시에 순덕 여사를 가장 아프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무릎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전날 시우를 안고 계단을 오르내린 탓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12층을 걸어 올라갔거든요. 시우를 아는 채로. 그래도 순덕 여사는 평소처럼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우고 태주 내외를 보내고 하윤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시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오후에 시우를 데리러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시우를 안은 채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칼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반찬 4가지를 만들고 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순덕 여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깐만 앉아있자. 5분만. 무릎에 쿠션을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14시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10분쯤 눈을 붙였을까요? 딸깍. 현관문 소리에 순덕 여사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세라가 퇴근한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늦게 소파에서 일어나는 순덕 여사를 보고 세라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덕 여사가 잠깐 앉아 있어도 이라고 말하려는데 세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물컵 그대로 있고 아이들 장난감도 안 치웠네요. 꼬박꼬박 용돈 드리는 건데 집안일도 좀 신경 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라의 눈이 소파 위의 쿠션으로 향했습니다. 순덕 여사가 앉아있던 자리. 하루 종일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신 거 아니죠? 순덕 여사의 핸드폰은 방 안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순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4시간 넘게 서서 일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세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여사의 무릎이 퉁퉁 부어 있는 것도 손목에 파스가 3겹이나 붙어 있는 것도 세라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 여사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서 세라의 저녁상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안방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소리. 상대는 친정 엄마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또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쉬고 있더라. 세라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짜증 섞인 가벼움. 하루 종일 뭐 한 건지 모르겠어. 거실도 안 치우고. 잠깐 침묵. 친정엄마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제일 나아, 엄마. 순덕 여사의 발이 멈췄습니다. 60만 원만 주면 집안일 다 해주고 애도 봐주잖아.
세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도움이 쓰려면 월 300만 원은 줘야 하는 거 알지? 거기다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하면 350은 나오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60만 원이면 다 해결이야. 완전 이득이지, 이득. 킥킥 웃는 소리. 순덕 여사는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뭐라 해도 군말 없이 하잖아. 도우미는 계약서니 초과 근무니 따지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거 모르니까. 세라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밝아졌습니다. 솔직히 며느리들 중에 나만큼 럭키한 사람 없을걸? 공짜는 아니지만 거의 공짜 수준이지. 60만 원으로 24시간 대기 가정부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24시간 대기 가정부. 순덕 여사의 귀에 그 말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 무릎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쓰는 거야.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쓰는 거야. 순덕 여사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복도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보다 더 차가운 것이 가슴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득, 럭키, 공짜 수준,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쓰는 거, 5년, 5년간의 새벽 출근, 5년간의 무릎 통증, 5년간 삼킨 신음소리, 5년간 혼자 먹은 찬밥, 5년간 못 간 미용실, 5년간 못 만난 친구들, 5년간 못 가본 여행, 5년간 사지 못한 속옷 한 벌, 그 모든 것이 이 며느리에게는 이득이었습니다. 럭키였습니다.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순덕 여사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흐르는 눈물과 함께 마음 한쪽이 차갑게, 아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데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릎보다 더 아픈 곳이 있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가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 여사는 평소처럼 새벽 버스를 타고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을 깨우고 태주 내외를 출근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랐던 것은 순덕 여사가 출근할 때 작은 캐리어 하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낸 뒤 순덕 여사는 텅 빈 집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담가둔 김치, 밑반찬 5종류, 아이들 간식, 일주일은 먹을 수 있도록 넉넉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냉동실에는 소분해둔 육수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두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것이 순덕 여사의 마지막 살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한 장은 편지였고 한 장은 청구서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태주야, 엄마가 5년 동안 이 집에 다니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오늘 하려고 한다. 내 아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젯밤에 알게 되었다. 60만 원짜리 가정부,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쓰는 사람,
그게 내 아내가 생각하는 엄마의 가치더라. 엄마는 내가 편하라고 온 거였다. 손주들이 예뻐서 온 거였다. 하지만 엄마는 가정부가 아니란다. 엄마도 무릎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외롭고 힘든 사람이란다. 이제 엄마는 이 집에 오지 않겠다. 미안하다. 하지만 더 미안한 것은 이 말을 5년이나 참았던 엄마 자신에게다. 그리고 청구서. 순덕 여사는 밤새 계산한 종이를 깨끗이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항목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노동. 기간 5년. 60개월. 일일 근무시간 14시간. 주 7일. 주말 및 공휴일 특근 포함. 가사도우미 시장 기준 월 350만 원. 60개월. 2억 1천만 원. 기수령액 60만 원 60개월 3,600만 원. 미지급 잔액 1억 7,400만 원. 하단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으니 이제 남처럼 계산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입금되기 전까지 제 얼굴 볼 생각 마십시오. 순덕 여사는 편지를 식탁 위에 청구서를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집에서 입었던 앞치마를 개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앞치마는 원래 분홍색이었는데 5년의 세월 동안 빛이 발해 회색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마지막으로 아이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윤이 베개 옆에 놓인 토끼 인형, 시우 침대에 놓인 공룡 이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순덕 여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할머니가 좀 쉬어야겠구나. 현관문을 열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순덕 여사는 12층 복도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5년, 1825일, 하루 14시간, 25,550시간. 그 시간의 무게를 뒤로하고 순덕 여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2월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등이 곧게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세라가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냄비 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시우를 안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세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안 왔어. 배고파. 세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와 접힌 앞치마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종이 한 장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세라는 먼저 냉장고의 종이를 읽었습니다. 2억 1천만 원. 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60만 원짜리 가정부.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쓰는 사람. 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젯밤 친정엄마와의 통화. 그 내용을 시어머니가 들었다는 것을 세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라는 급히 태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 태주가 허겁지겁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의 편지와 냉장고의 청구서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가 순덕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빌라로 찾아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이미 그 빌라를 빼고 떠난 뒤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큰아들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저녁은 라면이었습니다. 시우가 라면을 못 먹어서 울었습니다. 하윤이가 할머니는 왜 안 와? 라고 물었습니다.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지만 밥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라가 후다닥 식빵에 잼을 발라 아이들에게 줬지만 시우는 이거 싫어라고 울었습니다. 하윤이 유치원 가방을 챙기는데 준비물이 뭔지 몰랐습니다. 순덕 여사가 늘 챙겨줬으니까요. 시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는데 세라는 출근 시간에 쫓겼습니다. 결국 태주가 지각을 하고 시우를 데려다 줬습니다. 퇴근 후 돌아온 집. 아침에 먹다 남긴 식빵 부스러기가 그대로 있었고 빨래통은 넘쳐나고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세라는 그 광경을 보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하루 종일 뭘 했는지. 일주일이 지나자 세라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정시 출퇴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도우미를 급히 구했지만 월 3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는 계약 시간만 일했습니다. 초과 근무를 요청하면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주말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일, 새벽 6시 55분부터 밤 9시까지, 주 7일, 추가 비용 없이, 불만 없이, 아파도 참으면서 그 일을 전문 도우미가 대신하려면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세라가 60만 원이면 이득이라고 웃었던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에는 아직 제대로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아들 강민수의 아내 이하은. 하은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은은 자기를 설명할 만한 말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은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가 모이면 세라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볼 때 하은은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순덕 여사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 부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순덕 여사가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해도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릎 아프신 거 알아요. 오래 서 계시면 안 돼요. 하은은 순덕 여사의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5년 동안 몰랐던 것을,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하은은 늘 현관에서 순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먼저예요. 세라가 옆에서 겉옷을 입으며 어머니 잘 계세요. 다음에 봬요라고 형식적인 인사를 할 때 하은의 인사는 항상 달랐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가야 했는데 태주에게 말하기 미안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은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릎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좀 그래. 근데 괜찮아. 어머니, 제가 병원 예약해뒀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제가 모시고 갈게요.
순덕 여사는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민수가 형한테 전화했다가 어머니 무릎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머니,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그 토요일 하은은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순덕 여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하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약 드셔야 해요. 제가 매달 약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하은은 매달 택배로 무릎 약과 파스를 보내왔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늘 메모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날이 추운데 따뜻하게 다니세요. 사랑해요. 하은 올림. 세라는 매달 6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건네며 아껴 쓰세요라고 했고, 하은은 매달 약과 파스를 보내며 건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같은 위치인데, 마음의 결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순덕 여사는 5년 동안 느꼈습니다. 하은에게도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중소기업에 다녔고 하은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살림을 했습니다. 세라네처럼 외국계 회사 팀장도 아니었고 대기업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은은 명절마다 부엌에 섰고 매달 약을 보냈고 어머니 생신에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 손편지들을 순덕 여사는 한 통도 버리지 않고 서랍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태주 내외 앞에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참 속 깊은 아이야. 이런 며느리를 둔 건 내 복이지.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하은이한테는 꼭 보답해야 해. 언젠가 반드시. 그 언젠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 돌아가신 남편 강 씨는 평생 농사꾼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하고 남들에게 빚 한 번 진 적 없는 사람. 그런 남편이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시골집과 외곽에 있는 땅 2필지. 큰 땅은 산 및 야산에 가까운 곳이었고 작은 땅은 들판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두 땅 합쳐 1억도 안 되는 가치였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시골 땅. 아들들에게 말할 필요도 못 느꼈습니다. 뭐 말해봤자 그 땅 팔아도 얼마 안 되죠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3년 전 그 지역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식. 순덕 여사는 처음에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지 보상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아보니 큰 땅이 개발 지구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상가를 포함한 시세가 15억 원. 작은 땅도 개발 인근이라 가치가 올라 5억 원. 합쳐서 20억 원. 순덕 여사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태주에게 말하면 세라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라가 알면 어떻게 될지 순덕 여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땅 정리하셔야죠. 세금도 나올 텐데. 어머니, 그 돈으로 애들 교육비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현명하게 관리하셔야죠. 어머니가 직접 하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 말들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의 목소리로 작은 아들 민수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착하지만 입이 가벼운 구석이 있어서 형에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려주지. 아이들이 좀 더 크고 내가 이 집 일을 정리하면 그때. 순덕 여사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집을 나온 뒤 순덕 여사는 시골 친구 집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라서 하윤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던 모습, 시우가 잠들 때 순덕 여사의 손가락을 꼭 잡던 작은 손.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빠질 것이었습니다. 세라는 자신의 말이 들켰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 더 교묘하게 순덕 여사를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같은 계산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땅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해 15억짜리 큰 땅. 이것은 하은이에게 줄 것입니다. 5년 동안 말없이 약을 보내주고 명절마다 부엌에 서주고 병원을 예약해주고 손편지를 써준 하은이.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챙긴 하은이. 세라가 60만 원으로 시어머니의 노동을 이득이라 계산할 때 하은은 자기 돈으로 약을 사보내며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세라가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쓰자고 웃을 때 하은은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먼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진심에는 진심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그리고 계산에는 계산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5억짜리 작은 땅.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쓸 것입니다. 순덕 여사는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67년 동안 미뤄두었던 자기 자신의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태주는 매일 순덕 여사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수십 통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미 비용이 월 350만 원. 거기에 시우가 종일반으로 바뀌면서 어린이집 비용도 추가. 한 달 지출이 400만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세라의 계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60만 원이면 이득이라고 웃던 그 계산이 이제는 매달 400만 원이라는 현실로 돌아와 세라의 목을 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순덕 여사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인데 이번 주말에 하은이랑 같이 좀 올 수 있니? 민수는 놀랐습니다. 형에게서 사정을 대충 들은 터라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셨을 거라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와 하은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순덕 여사는 친구 집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순덕 여사의 얼굴에는 2주 전에 지친 기색 대신 오랜만에 보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순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하은아. 엄마가 너희한테 그동안 말 안 한 게 있어. 민수와 하은이 긴장한 표정으로 순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는 거 알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골에 있는 거요. 근데 그거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순덕 여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땅이 개발 지역에 들어갔단다. 큰 땅이 15억, 작은 땅이 5억. 합하면 20억이야. 민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하은도 눈이 커졌습니다. 20억이요? 순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이걸 왜 지금 말하냐면 순덕 여사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하은이 네, 어머니하고 대답했습니다. 15억짜리 큰 땅은 내 앞으로 넘기려고 한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5년 동안 엄마한테 약 보내주고 명절마다 부엌에 서주고 병원 예약해주고 손편지 써준 거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어. 하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하은아, 너는 한 번도 엄마한테 계산한 적이 없잖아.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내 돈으로 약을 사보내고 내 시간을 써서 엄마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너는 모를 거야. 하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당연한 건데. 순덕 여사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너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바로 너와 세라의 차이란다. 순덕 여사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세라는 60만 원을 주면서 이득이라고 계산했어. 하지만 너는 아무 데가 없이 진심을 줬어. 엄마는 그 진심에 보답하고 싶은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한테는 순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주한테는 당분간 말하지 마라. 엄마가 직접 이야기할 때가 되면 할 거야. 지금 알면 세라가 난리를 칠 거고 그러면 또 엄마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순덕 여사가 하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알아. 바라지 않았으니까 주는 거야. 바랐으면 안 줬어.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라지 않았으니까 주는 거야. 바랐으면 안 줬어. 순덕 여사의 67년 인생이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소식은 결국 큰아들 집에도 전해졌습니다. 순덕 여사가 직접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지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태주가 알게 된 것입니다. 태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순덕 여사가 받았습니다. 엄마, 그 땅이 20억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신 거예요?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15억을 하은이한테 준다는 게 사실이다.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요? 저는 큰아들인데. 순덕 여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주야, 5년 동안 엄마가 내 집에서 뭘 했는지 너는 알고 있니? 태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버스 타고 내 집에 갔고 밤 9시까지 일하고 다시 버스 타고 월세방으로 돌아갔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가는 날에도 갔고, 열이 나는 날에도 갔고, 세라한테 잔소리를 듣는 날에도 갔다. 태주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내 아내는 60만 원짜리 가정부라고 했다. 쓸 수 있을 때 쓰자고 했다. 그리고 너는 그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한테 힘드시죠? 라고 물은 적이 없다. 엄마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엄마의 진심을 몰라준 것은 사실이고 내 아내가 엄마를 이용한 것도 사실이다. 엄마는 진심을 알아봐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은 거야. 전화기 너머로 태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덕 여사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태주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다만 사랑해도 상처가 있단다. 그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은 뒤 순덕 여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이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만든 세월이 미웠고, 아들의 무심함을 참아온 자기 자신이 미웠고,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단호해져야 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돌이키면 또 같은 자리로 돌아갈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라는 태주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경악했습니다. 뭐, 20억? 시어머니한테 20억짜리 땅이 있었다고? 세라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갔습니다. 20억. 그 돈이면 아이들 교육비, 아파트 대출 상환, 노후 자금까지 한 번에 해결될 금액. 그런데 그 돈이 작은 며느리에게 간다고? 세라가 태주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큰아들이잖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아직 증여 단계잖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태주가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세라야. 태주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한 말, 내가 다 알아. 60만 원짜리 가정부. 쓸 수 있을 때 쓰자. 럭키, 이득.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을 해놓고 지금 와서 20억이 아깝다고? 엄마의 5년은 60만 원이면 됐으면서 엄마의 재산은 내 것이어야 한다고? 세라가 입을 열려 했지만 태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엄마가 매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나는 엄마를 이용 가치로 계산한 적은 없어.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라는 소파에 앉은 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세라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20억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앞치마를 두르던 모습,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며 하윤아, 이거 맛있지? 하던 목소리, 시우를 안고 계단을 오르던 뒷모습, 밤 9시에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며 내일 보자라고 했던 등, 그 등이 매일 조금씩 더 구부러지고 있었다는 것을 세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태주는 그날 밤 순덕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어떤 결정이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순덕 여사는 그 문자를 읽고 오래도록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태주야, 고맙다. 그 글자 안에는
아들을 향한 서운함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워서 보내는 말이 아니라 아직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2달 뒤 순덕 여사는 시골 작은 읍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5억짜리 작은 땅을 정리해서 그 돈의 일부로 순덕 여사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읍내 골목 낡았지만 정겨운 건물 1층, 작은 가게 하나, 인테리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벽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중고 식탁 4개를 놓고 부엌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하은과 민수가 주말에 내려와서 같이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민수가 간판을 달아줬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이네 밥상. 작은 반찬 가게 겸 밥집이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100반, 제육볶음 100반, 김치찌개 100반, 그리고 포장용 반찬, 깍두기,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5년 동안 큰아들 집에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던 그 손. 누군가에게는 60만 원짜리 노동이었던 그 손이 이제는 자기 가게에서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읍내 어르신 서너 분이 점심을 드시러 오는 정도. 하지만 순덕 여사의 음식은 한번 먹으면 다시 찾게 되는 맛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 된장찌개가 우리 어머니 솜씨 같아요. 이 반찬 맛이 딱 집밥이야, 집밥.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고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오기 시작했고 젊은 직장인들이 반찬을 포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짜다고 했던 그 제육볶음을 손님들은 딱 맞아요. 사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덕 여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짜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같은 음식인데 먹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면 맛도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세라에게는 음식의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었을 테니까요. 가게 한쪽 벽에는 순덕 여사의 보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은이 보내준 손편지들을 액자에 넣어 걸어둔 것입니다. 5통의 편지, 생신 때마다 한 통씩 온 편지. 손님들이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순덕 여사는 우리 며느리가 보내준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순덕 여사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하은은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도왔습니다. 같이 반찬을 만들고 같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화분을 놓고 꽃을 심은 것도 하은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꽃 이름이 인내래요. 어머니한테 딱이죠? 순덕 여사가 웃었습니다. 야, 인내는 이제 그만할 거야.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살래. 하은도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웃는 그 장면은 누가 봐도 따뜻했습니다. 민수도 가끔 와서 배달을 도왔습니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엄마 장사 잘 되네. 나도 그만두고 여기서 일할까? 라고 농담을 했고 순덕 여사는 너는 내일이나 해라고 핀잔을 줬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15억짜리 땅은 하은의 이름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은은 그 돈을 당장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나중에 어머니 노후에 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관리하고 있을게요. 순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내 돈이야. 내 맘대로 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마음인데 제가 함부로 못해요. 하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5억을 받고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감사하되 겸손하고 받되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 그것이 순덕 여사가 하은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저녁. 순덕 여사는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월의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1년 전 큰아들 집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버스에서 졸던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찬밥에 김치 한 쪽으로 때우던 점심이 떠올랐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이불을 물며 참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가게,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인생. 순덕 여사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내립니다. 인스턴트가 아니라 하은이 사다 준 핸드드립 커피. 5년 동안 남의 집에서 남의 커피를 내려줬던 손으로 이제는 자기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아침.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는 아침. 어머니,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라는 말이 들려오지 않는 아침. 그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순덕 여사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윤이와 시우.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태주가 가끔 아이들 사진을 보내왔고 순덕 여사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윤이가 부쩍 커 있었고 시우는 어느새 말을 또박또박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할머니가 왜 떠났는지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만나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태주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짧은 통화. 엄마 건강하세요? 응, 잘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라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라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주를 통해 소식은 들었습니다. 세라가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도우미 비용과 아이들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리고 세라가 달라졌다고. 아이들에게 직접 밥을 해주기 시작했다고. 서툴지만 순덕 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 매일 밥을 짓고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을 누군가가 해줬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 여사의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주말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갈게요. 사랑해요. 순덕 여사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드디어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순덕 여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5년 동안 남의 집을 향해 걸었던 발이 이제는 자기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67년 만에 순덕 여사가
자기 자신에게 해준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방적인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이득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말없이 진심을 전했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진심이 돌아옵니다. 60만 원으로 시어머니의 5년을 계산한 큰 며느리는 400만 원의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20억이라는 진실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푼의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작은 며느리는 15억이라는 보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는 돈이 아닙니다. 순덕 여사가 찾은 것은 15억도 5억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이 한마디, 6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허락한 그 한마디,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밀어두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 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